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곧바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6분경,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강원 원산에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후 약 1년 만인데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청와대는 오전 9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공식 확인된 것만 모두 8차례입니다. 최근 들어선 지난 21일 오전 서해 평남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한 바 있고 나흘 만인 오늘 또 발사한 건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국회가 1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절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에 사용되는데 특히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15조 원 추경안의 절반인 7조 3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여행업과 공연업의 경우 각각 300만 원과 2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습니다. 특히 농민과 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는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3만 2천 가구에 대해 바우처 형식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경작 면적이 0.5헥타르에 미치지 못하는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에게 3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과수와 화훼 등 친환경 농산물 농가에 대해서도 긴급 경영자금 16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1인당 70만 원 지원을 위한 245억 원이 반영됐고 영업 정지로 손실이 큰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10,000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도 32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염 관리 수당도 신설됐습니다. 당초 추경안 규모에 이견을 보이던 여야는 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고 본 예산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천억 원보다 1억 2천억 원가량 늘어난 2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자신의 과거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를 출정식 장소로 택했습니다. 장관으로 성공적으로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시장을 뽑는 선거라며 새 제안을 내놨습니다.
3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중에서 고3 수험생들을 먼저 여름방학 기간에 접종시킬 것을 정부 당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유세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박 후보가 시장이 되면 제2의 박원순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다음 시장에 당선돼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업무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서울시 발전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경전철 반드시 속도를 내서 교통 소외 지역 문제 해결하고 강남북 균형 발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양당의 지원도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중진 의원들이 대거 유세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경선 경쟁자였던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습니다. 양당의 후보들은 앞으로 13일 동안 서울 시민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선거 기간 첫 일정으로 박 후보는 편의점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상공인과 청년층 표심을 노렸습니다. 오 후보는 지하철 소독에 참여해 지금 최대 현안인 코로나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새 430명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73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자는 1,100여 명이 추가돼 총 2,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의 60%가 1차 접종을 마쳤고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4%입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하루 새 78건 추가돼 누적 사례는 10,000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근육통이나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었는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건과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도 1건 신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등 의심 신고 사례와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6주 넘게 300에서 400명대를 오가는 불안한 방역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고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진주의 목욕탕과 청주의 핸드볼 구단에서 기침, 오한, 발열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우나와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하루 새 확진자가 127명 늘었습니다. 특히 송파구 의료기관은 이용자들이 진료 전 대기실에서 평균 1시간 이상 기다려 밀집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확진자 현황 등을 토대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의 한 사회복지관에서는 이틀 새 11명이 확진됐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수원 영통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이틀 새 11명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복지관에서는 지난 23일 종사자 1명이 의심 증세를 느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시설 종사자 전원과 이용자, 가족 등 7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1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인원이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복지관에 대한 방역에 나섰으며 시설 감염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물류센터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도 확진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 물류센터 관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명입니다.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된 수원 팔달구의 교회, 용인 수지의 요양원 관련해서도 각각 3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7명입니다. 소규모 감염은 72명이며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47명으로 일상 속 산발적인 감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충북 청주 핸드볼팀인 SK 호크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지역 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선수 등 1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들의 가족과 지인까지 모두 6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SK 호크스 선수단은 모두 11명입니다. 이후 오늘까지 이들의 가족 4명과 지인 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무사도 포함됐는데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 선수단을 접촉한 뒤 엿새간을 학교에서 더 근무했습니다. 이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접촉자로 분류된 교직원 20여 명은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선수단과 이동 동선이 겹치는 SK 하이닉스 직원 등에 대한 선제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식당이나 그리고 기숙사를 같이 생활했던 분들을 저희가 접촉자 분류해서 선제적인 방역 차원에서 한 어저께 이동 선별 진료소를 운영해서 800여 명을 검사를 했고요. 감염 확산 과정에서 SK 구단 측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선수단 내 첫 의심 증상자가 발생한 건 지난 18일로 이후 매일 한두 명씩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수단 검사는 엿새나 지난 23일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미 엿새 전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기인 줄 알고 방치하다가 감염 규모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구단 첫 의심 증상자가 나타난 18일 선수단 내 10여 명이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이 14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년 사이 평균 1억 3천만 원 넘게 늘었는데 주택 공시가격과 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재산 공개 대상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88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천만 원입니다. 10명 중 8명은 재산이 늘었는데 평균 1억 3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가액 변동액이 7,717만 원이고 급여저축이나 상속, 수중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5,395만 원입니다. 재산 증가폭이 가장 큰 사람은 김종한 부산시의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 원 늘어난 94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1년 새 2배 가까이 불어난 건데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재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무위원 중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재산이 11억 7천만 원 가까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각했지만 예금액이 증가했고 총액으로 119억 3천만 원을 신고해 중앙부처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부처만 보면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이강섭 법제처장이 2위와 3위였습니다. 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16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공개된 공직자 재산은 그 형성 과정을 심사받는데 특히 올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심사단이 설치됩니다.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 공개자 등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재산을 공개한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가운데 땅을 갖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51%인 388명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도 있었지만 상속이나 30여 년 전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밝히지 않는 비율도 점차 늘고 있는데 이번 공개 대상자 3명 중 1명이 가족 중 1명 이상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도 공개됐습니다. 이 평균 재산액은 28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4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298명의 정기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9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5명, 열린민주당 1명 순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도 49명이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모두 15억 4천만 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다세대 주택 3채와 인천 강화의 단독주택 1채를 보유했습니다. 최고 땅 부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원도 홍천군 등 41곳의 땅을 보유했는데 그 액수는 2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은 박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6억 원가량의 땅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 298명의 평균 재산액은 28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위 10명 중에선 국민의힘이 5명, 무소속 4명, 민주당 1명이었습니다. 건설사 대표 출신의 무소속 전복민 의원이 914억 2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덕흠 의원이 559억 8천여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453억 1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하위 10명 중에서는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2명이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재산 총액 마이너스 10억 2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고 국민의힘에선 지성호, 김웅 의원 등 2명이 하위 10명 안에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벚꽃이 공식적으로 개화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어제 개화는 지난 1922년 서울에서 벚꽃 개화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빨랐고 평년보다는 17일 빨랐습니다. 올봄 벚꽃이 가장 빨리 핀 이유는 지난 2월과 3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 시간도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동맹국들을 향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위협을 계속 경고하면서도 각국의 자율성을 강조한 겁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동맹국들을 향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 연설을 통해 중국의 다양한 위협을 경고하면서도 각국이 중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도 있다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The United States won't force our allies into a us or them choice with China. There's no question that Beijing's coercive behavior threatens our collective security and prosperity. 블링컨 장관은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같은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중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로 꼽았습니다. 다만 중국이 국제 규범은 물론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위협을 거론했지만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의 대중 강경 노선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던 것과는 달라진 행보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나토 설립의 주요 근거인 집단 방위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동맹에 대한 미국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You have our unshakable vow. America is fully committed to NATO, including Article 5. That's a vow I reaffirm to our allies at NATO this week. 해당 조항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설화법과 달리 바이든 정부 들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외교적 수사가 자주 등장하는 만큼 우리 외교 당국에선 면밀한 분석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유럽연합과 영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백신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을 강화했고 영국은 백신 공급에 차질을 줄 경우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지난 주말 로마 인근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시설을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백신을 병에 담고 최종 품질 검사를 하는 곳인데 2,900만 회 분량의 백신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해당 물량이 유럽과 세계보건기구 코백스 측에 보낼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의 요청으로 벌어진 이번 점검은
백신의 무단 반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러면서 백신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EU에 비해 전염병 상황이 덜 심각한 국가에 수출을 더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The EU still faces a very serious epidemiological situation and continues to export significantly to countries whose epidemiological situation is less serious than ours. 영국을 겨냥한 셈인데 캐나다와 이스라엘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에서 영국으로 간 백신은 1,000만회 분인데 영국에서 EU로 오는 백신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백신 공급에 차질을 줄 경우 보복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Disruption of supply chains that companies may look at such actions and draw conclusions about to make future investments. 전염병 확산과 백신 수급 차질로 EU 회원국들이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오늘 열릴 예정인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수출 통제가 추인될 경우 영국과 EU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계획보다 1년 늦은 오늘 시작됐습니다. 대회 개최를 알리는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지만 코로나19 방역 등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출발조차 못했던 일본 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오늘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일본으로 들어온 지 약 1년 만입니다. 暗闇の先の一筋の光としてまさに希望の道をつないでいく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성화 출발식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대책본부가 차려졌던 제이빌리지에서 열렸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부흥을 알리겠다던 스가 총리는 불참했고 올림픽 조직위와 도쿄도 관계자 등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성화봉송 첫 주자로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당시 대표팀 선수들이 나섰습니다. 今なかなか明るいニュースがない中でポジティブなニュースとして、広がっていったらいいなという思いが 성화는 앞으로 10,000명이 넘는 주자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며 121일 동안 일본 전역을 돌아 7월 23일 개막식장인 도쿄 신국립경기장에 도착합니다. 일본 정부와 조직위는 성화봉송 행사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길거리 밀집 응원 등을 자제하고 가급적 인터넷 생중계를 봐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첫 발을 뗀 성화봉송을 계기로 올림픽 준비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 도쿄도 등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긴급 사태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신규 하루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어제는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밤에 발생한 산불은 초기 진화에 특히 취약한데요. 강원도엔 야간 출동이 가능한 진화 헬기가 배치되어 있지만 정작 야간에는 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박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 특히 밤에 시작된 산불은 초기 진화가 어렵습니다. 헬기가 있어야 끌 수 있는데 밤에는 띄우기가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운항 기준을 보면 산불이 밤에 발생한 경우 진화를 위한 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불이 낮에 시작된 경우 밤까지 투입이 가능하되 이때도 풍속이 초속 5m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야간 비행을 제한하는 현재의 규정에서 추가로 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에 좀 의문이 들고요. 강원도에 배치된 헬기 17대 가운데 초대형 3대는 야간 진화 장비를 갖추고 있고 풍속도 초속 20m까지 견딜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야간에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야간 투입을 위한 기반 시설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 물을 뜨면 거센 물보라가 일어 위험하기 때문에 무태서 물을 채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모하다. 엄청난 훈련과 용기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기대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비행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지금 많이 도입이 돼 있고 훈련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있다라고 보면 나름대로 시도를 충분히 해볼 만한. 또한 산불 진화 장비로 헬기만이 아니라 외국처럼 일반 비행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성원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횡보하던 코스피가 전일의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하루 만에 3,000선을 되찾았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98포인트 상승한 3,008.33에 코스닥은 1.17포인트 오른 954.99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의 약세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지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배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한 SK가 5% 가까이 올랐고 신세계는 오픈마켓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현대제철이 1분기 호실적 전망에 힘입어 5% 넘게 상승했고 한화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헬스케어 소재, 수첨 수지의 수출이 늘면서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전 내린 1,133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외투가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이 20도, 남부지방에서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더욱더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 출근길, 퇴근길에 걸칠 수 있는 외투는 항상 챙겨서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저녁부터는 바다 안개가 들어오면서 서해안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수도권과 충청 내륙, 호남 내륙에서도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의 위험이 또 높아집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청주 22도, 대구 23도, 광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